언제부터였을까?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 된 것은 회사는 커지고 사람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다. 처음엔 이름을 부르고 표정을 읽던 그들이 숫자로만 남는다. 숫자는 냉정하다. 효율을 말하지만 온기를 빼앗는다.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대화 대신 휴대폰 화면을 마주하고 식탁의 침묵을 TV 소리가 덮는다. 눈빛이 사라진 자리엔 공기가 자리를 잡는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 공기가 생겼지? 문득 깨닫는 그 순간 관계는 이미 위태롭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현장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만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깨달았다. 가정도 하나의 현장이었다. 서로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느끼는 그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관계의 품질을 지탱하는 생산 공정이었다. 그 공정이 멈추면 관계는 조용히 균열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거창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응시의 습관이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 존재를 확인한다.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는 너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된다고 말했다. 관계란 결국 서로의 눈을 통과해 탄생하는 존재의 확인이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단순한 진리를 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요즘 우리는 빠른 판단, 효율적인 소통, 간결한 메시지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 속도는 마음의 여백을 빼앗는다. 눈빛은 느리고 감정은 반복을 통해 깊어진다. 성공한 조직과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결국 느리게 바라보는 시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든 경영이든 관계의 붕괴는 언제나 보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회복은 다시 바라봄에서 시작된다. 현장감이 주는 통찰. 경영자는 언제나 수치를 본다. 그러나 진짜 경영은 숫자 속의 숨은 온도를 읽는 일이다. 나는 평생 현장을 중시했다. 보고서를 읽기 전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지표를 분석하기 전에 작업장의 공기를 느꼈다. 종이 위의 성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다. 공장의 기계음 속에는 긴장과 피로 그리고 책임이 섞여 있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경영은 단순한 계산이 된다. 숫자는 결과를 말하지만 사람은 이유를 말한다. 이 현장감의 철학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집이란 또 하나의 삶의 공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을 점점 외면한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줄고 서로의 표정은 스크린 뒤로 숨는다. 사랑도 관리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다. 일터에서 현장을 떠난 경영자가 위기를 맞듯 가정에서 눈길을 잃은 사람은 관계의 붕괴를 맞는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장면, 출근 전 인사, 퇴근 후 식사, 짧은 대화, 그것들이 바로 관계의 품질을 유지하는 공정 과정이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다. 그런데 그 질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작은 현장감이다. 상대의 표정, 말의 온도, 손의 떨림을 감지하는 감각. 그것이 무뎌지면 사랑은 소리 없이 식는다. 기업이 현장 감각을 잃으면 품질이 떨어지듯 가정이 얼굴을 잃으면 온기가 사라진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말했다. 보고서를 믿지 말고 사람의 눈을 봐라. 그 눈 속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말보다 한 번의 응시가 더 큰 진심을 전한다. 현장을 떠난 경영은 공허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사랑은 공기 같다. 결국 삶의 품질은 우리가 얼마나 직접 보고 듣는가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장감이다. 아내의 한마디, 마음의 전환점. 그날 저녁 평소처럼 서류를 펼쳐놓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엔 회사의 문제와 보고서의 숫자들만 맴돌았다. 그런데 아내의 조용한 한마디가 내 생각을 멈춰 세웠다. 요즘 당신 나를 안 봐. 그 말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내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눈은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말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시선으로 유지되는 것임을. 그 후로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이면 괜찮아 하고 묻고 웃는 얼굴이면 오늘은 기분이 좋네
하고 함께 웃었다. 그 몇 초의 시선이 우리 관계를 살려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확인이라 부른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봐지는 순간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 상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확신을 얻는다. 이 단순한 심리적 작용이 관계의 온도를 되살린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눌 때 관계 만족도가 60% 이상 상승한다고 한다. 시선은 말보다 빠르고 표정은 어떤 언어보다 솔직하다. 우리가 눈빛을 교환하는 그 짧은 찰나에 신경 전달 물질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신뢰와 애착을 강화한다. 그래서 보고 있는 시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과학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후 나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본다. 직원의 표정, 가족의 눈빛, 친구의 숨소리 속에 진짜 관계의 신호가 있다. 그것을 외면하면 아무리 대단한 성취도 공허해진다. 결국 관계의 회복은 한 문장이 아니라 한 시선에서 시작된다. 요즘 당신 나를 안 봐. 그 말은 나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인생의 가장 값진 경고음이었다. 사랑의 품질 관리. 사랑은 제품과 같다.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쉽게 변질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가정의 품질을 기업의 품질 관리처럼 생각했다. 공장에서 결함을 줄이기 위해 매일 기계를 점검하듯 가정에서도 관계의 균열을 미리 살펴야 한다. 품질의 문제는 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차가워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렇게 마음의 품질이 떨어질 때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간다. 삼성의 공장에서 나는 자주 말했다. 불량의 원인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단지 기업의 원칙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였다. 가정의 냉기 역시 대화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보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눈으로 사랑을 느낀다. 손으로 쓰다듬고 눈으로 안심하며 표정으로 신뢰를 교환한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건 늘 시선이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간 부부의 대화를 연구하며 이렇게 결론지었다. 행복한 부부는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긍정적 교류가 쌓여 만들어진다. 하루의 짧은 눈빛,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공장에서는 0.1mm의 오차가 불량을 만든다. 가정에서는 10초의 무관심이 사랑을 쉽게 만든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품질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 말은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관계의 품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의의 점검이다. 내가 오늘 얼마나 진심을 담았는가? 얼마나 상대를 바라봤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이 결국 사랑을 지켜낸다. 품질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의 반복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관리가 곧 사랑의 지속 가능성이다. 존재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관계. 남편이 매일 집에 있는데 공기 같아요. 어느 부인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짧지만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존재는 분명 곁에 있는데 온도는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부재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무감각 때문이다. 가정이든 조직이든 가장 위험한 상태는 냉전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서로의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들리고 시선이 스쳐도 마음은 닿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함께 사는 타인이 된 상태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문장을 떠올린다. 존재는 응시 속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세계에서 사라진다. 존재는 물리적 거리로 증명되지 않는다. 마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사랑은 물리적 함께 있음이 아니라 정신적 집중의 문제다. 몸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관계는 이미 끝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동거 시대를 살고 있다. 부부가 같은 방에서 각자 휴대폰을 바라보며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상에 머문다. 연결의 기술은 발전했지만 관계의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인간관계 전문가 에스더 페럴은 이렇게 말했다. 관계의 위기는 불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사랑의 죽음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존재는 다시 바라보는 순간 되살아난다. 단 10초의 응시, 한 번의 이름 부름, 짧은 웃음이 관계의 숨결을 되찾는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지만 관계를 살리는 건 언제나 작은 감각의 회복이다. 눈빛 하나가 사랑의 부활선이 된다.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자 인간이 인간을 구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눈을 맞추는 시간의 가치. 눈을 맞추는 시간은 보고서를 읽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도 한 사람의 눈빛에 담긴 진심만큼은 말해주지 못한다. 기업에서는 숫자를 통해 신뢰를 측정하지만 가정에서는 시선을 통해 사랑을 확인한다. 우리가 눈을 마주친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사람은 그런 시선을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신경과학자 폴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눈빛은 감정 전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짧은 시선 교환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이 신뢰와 안정감을 형성한다. 그러니 매일 단 몇 초라도 진심을 담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관계의 감정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행위다. 이것이 사랑의 유지보수이며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응답이다. 나는 회의실에서도 직원들의 눈을 보았다. 피로한 눈, 불안한 눈, 도전의 눈, 그 눈빛 속에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들의 상태를 읽어내는 순간 조직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눈빛을 나누는 부부는 언어보다 빠르게 마음을 교환한다. 대화가 끊겨도 그 시선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따뜻한 대화다. 삶이 바쁠수록 우리는 눈을 피한다. 그러나 진짜 리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다. 그 짧은 시선 하나가 마음의 불을 다시 켠다. 말보다 느리지만 말보다 오래 남는다. 결국 신뢰는 말이 아니라 눈의 기억 속에 쌓인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라. 그 10초가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은퇴 이후의 벽.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은퇴라는 단어를 마주한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많은 남자들이 그 벽 앞에서 무너진다. 직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상 속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을 불러주지 않는다.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된다. 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잃은 것이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는 허무로 채워지고 허무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수많은 임원들이 정년을 맞는 장면을 보았다. 처음 며칠은 웃는다. 이제 자유다. 그렇게 말하며 골프를 치고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얼굴이 달라진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요받고 싶어하는 존재다. 그 욕구가 사라질 때 삶은 무게를 잃는다.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수십 년 동안 집을 지켜온 아내의 세계에 남편이 하루 종일 머물게 되면 균형이 무너진다. 이제 함께 할 시간이 늘었는데 왜 더 멀게 느껴질까? 많은 부부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사실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역할의 재설계에 있다. 회사에서 부장이었던 남편은 더 이상 지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걷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는 젊을 때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다. 기업에도 사람에게도 두 번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회사가 신사업을 준비하듯 인생의 후반전도 새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엔진이 멈춘다. 삶의 품질은 직책이 아니라 역할의 재구성에서 시작된다. 그 역할을 다시 세우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벽을 넘어 진짜 자유를 얻는다. 새로운 리더십, 가정의 CEO. 이제부터는 가족을 경영할 때입니다. 내가 은퇴를 선언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은 웃었지만 그건 진심이었다. 회사가 시장을 관리하듯 가정도 관계를 경영해야 한다. 기업의 리더십이 명령과 통제에서 협력과 조율로 바뀌었듯 가정의 리더십도 변해야 한다. 은퇴 이후의 남편은 더 이상 지시자가 아니라 지원자,
더 이상 결정을 내리는 감독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조율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후배 임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현명한 리더는 직접 뛰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내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다. 작은 도움 속에 존중과 공감이 자란다. 아내는 그동안 가정을 하나의 기업처럼 지탱해온 경영자였다. 은퇴한 남편이 해야 할 일은 그 공로를 인정하고 새로운 구조를 함께 만드는 일이다. 일본 내각부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대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역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편은 명령하는 리더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설계다. 나는 가정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성장은 전략에서 나오지만 가정의 성장은 배려에서 나온다. 직책은 사라져도 책임은 남는다. 가족의 웃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그것이 은퇴 후 가장 고귀한 리더십이다. 당신이 가정을 경영자로서 바라보는 순간 그곳은 다시 따뜻한 현장이 된다. 인생의 후반전은 일을 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사랑을 경영하는 시기다. 새로운 리더십, 가정의 CEO. 이제부터는 가족을 경영할 때입니다. 은퇴를 선언했을 때 많은 이들이 내게 그렇게 물었다. 이제 쉬시겠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비로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사를 운영할 시간이라고. 가정은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조직이다. 회사에서는 직책이 나를 규정했지만 가정에서는 관계가 나를 규정한다. 그리고 관계를 지휘하는 방식은 명령이 아니라 조율이다. 기업의 리더십이 변화하듯 가정의 리더십도 변해야 한다. 일터에서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원자,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아내의 삶을 경청하고 그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남편의 새로운 리더십이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가사와 일상 결정에 참여할수록 부부 관계 만족도가 3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가정의 CEO는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삼성의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리더는 직접 뛰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일꾼이 아니라 조율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나누며 하루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다. 이런 참여의 리더십은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신뢰를 키운다. 가정은 작은 사회다. 그 안에서도 경영 원칙이 필요하다. 소통은 보고서가 아니라 대화로, 감사는 인사로, 사랑은 반복된 행동으로 증명된다. 리더십이란 결국 함께 살아가는 힘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회사의 성장은 전략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정의 성장은 이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진정한 은퇴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리더십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의존과 사랑의 경계. 많은 남자들이 은퇴 후에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평생 쌓아 올린 지위가 사라지면 마치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아내에게 기대어 그 공허함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사랑은 함께 서는 것이고 의존은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뜻이다. 의존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눔이지만 의존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부부가 그 무게에 지쳐가는 모습을 봤다. 남편은 내 옆에 있어줘 라고 말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벅차 있다. 수십 년간 가정을 지탱해온 사람이 이제 또 하나의 짐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결국 그 지점에서 사랑은 고마움이 아니라 피로로 변한다. 아내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 이제 나까지 돌보라는 거야? 그 말 뒤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네게 기대겠다가 아니라 너 덕분에 버텼다라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 한마디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의 균형을 되돌린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도움을 주는 순간 가장 강해진다. 아내에게 기대는 대신 아내를 지지하라. 그 지지 속에서 남자는 다시 리더십을 회복하고 아내는 다시 존중받는 존재가 된다. 나는 늘 믿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쪽이 쉬려 하고 다른 한쪽이 더 짐을 지기 때문이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일이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덜어주고 시선 하나로 감사를 전하는 일.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의존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걷어내면 남는 건 다시 서려는 용기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거리감을 단숨에 녹인다. 고독의 재발견. 고독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단어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스승이라고 믿는다. 고독은 나를 멈춰 세우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들게 만든다. 젊은 시절 삼성 상회를 세우고 전자산업에 뛰어들 결심을 할 때 나는 홀로 밤을 지새웠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방향이 나왔다. 사람들과의 회의에서는 논리가 나오지만 혼자의 시간에는 결단이 나온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고독은 사람을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결국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혼자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정, 아무도 대신 걸을 수 없는 길. 그 길의 동반자는 오직 자신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외로움을 피하면 진짜 고독을 만날 수 없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지만 고독은 자신을 마주한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자신을 완성했다. 피카소가 스페인의 전쟁 속에서 그림을 그렸던 시간, 잡스가 해고당한 뒤 혼자 걷던 사막의 시기, 그 고독은 그들을 부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산사에서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던 노승처럼 고독은 인간을 다시 본질로 돌려보낸다. 나는 종종 젊은 이들에게 말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안에 네가 찾는 답이 있다. 고독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는 진실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도, 신뢰도, 성숙도 결국 그 고독의 심장에서 자란다. 세상이 떠들수록 더 깊이 침묵하라. 그 침묵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외로움과 성숙의 차이.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한다. 외로움은 타인을 향한 결핍에서 시작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충만에서 자란다. 외로움은 누가 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이제 내가 나를 봐야겠다는 결심이다. 나는 오랜 세월 이 두 감정의 차이를 몸으로 배웠다. 회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일했지만 결단의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이병철, 너는 왜 이 길을 택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TV, 뉴스, 휴대폰, 술자리. 하지만 그건 잠깐의 소음일 뿐이다. 외로움을 억누르면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성숙은 결코 오지 않는다. 고독은 다르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간이다. 마음의 먼지를 털고 욕심의 불빛을 끄는 과정이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정비한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의 불행은 방 안에서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흔들린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내면의 고요를 받아들이면 그 둘의 만남은 훨씬 성숙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함께 있는 시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나는 수없이 들었다. 회장님,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자신과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것이요. 고독은 벌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한 성숙의 도장이다. 그 시간을 견딜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만나고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성숙이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다. 책임이 만드는 신뢰. 나는 평생 한 가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고독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책임이란 단순히 맡은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닌 역할과 약속에 끝까지 머무르는 태도다. 회사에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나는 외부의 조언보다 내 안의 침묵을 들었다. 그 고독 속에서 내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다. 그 책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믿음이 회사를 지켰다. 신뢰는 바로 그 책임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신뢰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행동의 결과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쌓여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가정을 지탱하고 회사를 살린다. 한 번의 배신이 수십 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신뢰가 인간관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시절 세운 삼성상회에는 자본도 인맥도 없었다. 오직 신용 하나만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세우셨습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성장시켰고 사람을 모았다. 신뢰는 전략이 아니라 인격이다. 가정도 똑같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상에서 쌓인다. 늦지 않겠다는 약속, 말투를 낮추겠다는 다짐,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는 한마디. 그것들이 사랑의 신용장을 만든다.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견고해지고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신뢰란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보상이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책임으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을 버틴다. 위기 속에서 품질을 지켜라.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 정권의 혼란, 산업의 격변기까지. 그러나 그 어떤 위기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원칙이 있었다. 바로 품질과 신뢰였다. 회사의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현장으로 내려갔다. 손때 묻은 기계와 땀에 젖은 작업복 속에서 진짜 답이 있었다. 위기는 기술로 막을 수 없었다. 마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며 태도는 마음의 품질에서 시작된다. 한 번은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말게.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을지를 생각하게. 그 붙잡을 것이 바로 신뢰와 품질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기술은 변하고 시장은 요동친다. 그러나 신뢰를 지킨 사람과 품질을 지킨 기업은 살아남는다. 위기는 결국 시험이다. 그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이가 아니라 마음의 품질을 잃은 사람이다. 토요타는 한때 대규모 리콜 사태로 흔들렸지만 품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다시 일어섰다.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떠난 뒤 몰락의 위기를 겪었으나 완성도의 철학을 되살리며 부활했다. 기업이 위기 속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품질이었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라.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멀어질 때 바로 그곳이 점검해야 할 현장이다. 사랑의 불량률은 대화의 횟수로 줄어들지 않는다. 마음의 온도로 줄어든다. 나는 늘 믿었다. 위기는 늘 오지만 품질과 신뢰는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 두 가지를 지키는 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품질을 다시 점검하라는 인생의 알람이다. 가정이라는 마지막 공장. 가정은 인생이 세우는 마지막 공장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보국식의 포고를 외쳤다.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말은 가정에도 통했다. 한 집이 바로 서야 한 나라가 바로 선다. 가족이 신뢰로 연결되어야 사회도 견고해진다. 가정은 국가보다 작지만 품질 관리의 원리는 똑같다. 작은 균열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린다. 삼성의 공장에서는 불량률 1%를 줄이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매일의 작은 대화, 서로의 표정을 살피는 시간,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이 바로 품질 점검이다. 그 점검을 멈추면 사랑의 기계는 녹슬기 시작한다. 한 번의 무심한 말, 한 번의 외면이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정의 품질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 소통이 막히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고 신뢰가 흔들리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가정의 경영자는 남편과 아내 둘 다다. 한쪽이 쉬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이 과도하게 짊어지면 효율이 떨어진다. 부부는 공동 경영자다. 요즘 사람들은 집을 쉼의 공간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성장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배우며 다시 품질을 개선하는 장소. 그게 진짜 가정이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돌아보라. 회사의 위기가 현장에서 해결되듯 가정의 문제는 집안의 눈빛에서 풀린다. 결국 사랑도 경영이다. 차이는 단 하나. 그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측정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 인생의 품질 점검표.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 공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분량이 늘고 있는가? 아니면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 답은 언제나 관계의 신뢰도에 달려 있다. 나는 평생을 걸고 믿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기업의 성장도, 가정의 따뜻함도, 인간의 성숙도 결국 마음의 관리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식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너지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위기도 버틸 수 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다. 품질과 신뢰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 동료, 친구, 그들이 당신을 믿는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인생의 자산은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눈빛이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인생의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 그러나 품질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기업의 원칙이자 인생의 철학이다. 내가 젊은 시절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위기는 시험이고 신뢰는 답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오늘 하루 당신의 품질을 점검하라. 가족과 동료,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라. 고맙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할 것이다. 인생의 품질이란 결국 사랑의 품질이다. 그리고 사랑은 다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